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가 보았는데 내가 눈을 뜬 것은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소리에 놀래서였다. 눈을 떠보니 모두가 자고 있었다. 아버지와 엄마와 형과 누이 동생 모두가 아주 고운히 자고 있었다. 아무도 내 잠꼬대 소리를 듣지 못했는 데 대한 순간적인 안도감이 지나간 뒤 내게는 이상하게 황량한 느낌이 밀려들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내가 느껴본 것들 중에 가장 지독한 느낌이었었다. 온통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얀 빈 공간 속에 혼자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빈 속에서는 메슥메슥한 구역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당시 나는 때때로 여름 한낮에 햇마루나 문을 열어놓은 방 안에서 낮잠을 자다 깨면 한참씩 멍하니 앉아있곤 했는데 그때마다 쨍쨍 밖에서 내려쬐는 오후의 햇살과 왱왱 귓가에서 들리는 파리 소리 속에서 내가 느끼곤 하던 그 하얀 공백감, 그 막연한 절망감, 그 황막함은 어디서 온 무엇이는지 모른다. 짜증기를 동반한 그 알 수 없는 공허감과 절망감은 나의 불운한 운명에 대한 예감 같은 것이었을까. 밑도 끝도 없이 아주 근거도 없이 치솟아 때때로 나를 업어다 아주 외딴 곳에 던지곤 하던 그 이상하게 항막하던 느낌에 대하여 되돌아볼 때마다 나는 지금도 뼈가 깎아내리는 듯하다. 그 혹독했던 기분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를 엄습해왔던 그 견딜 수 없던 느낌은 당시에 내가 느끼고 있던 그런 느낌들의 가장 첨예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누워 자고 있는 식구들의 얼굴들이 왜 그렇게 내 눈엔 한결같이 모두가 시체들의 얼굴 같았는지 모른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죽은 사람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죽은 자의 얼굴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자고 있는 식구들의 하나하나의 얼굴에서 사기라고 느껴지는 것들과 만나고 있었다. 그들의 낯빛엔 푸르징징한 사자의 살색이 배겨있고 눈두덩이 들어가고 입가는 패이고 일그러져 있고 뻗고 있는 다리들도 내 눈엔 시체에 뻣뻣이 굳어있는 다리들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고독감과 공포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앞마을에서 아버지와 잘 알고 지내던 아저씨 둘을 데리고 왔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형과 나는 집에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강 감독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불리웠는데 감독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의 칭호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강 감독님 하고 부르는 폼으로 보아 과히 나쁜 직분은 아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막 보이던 편은 아니었다.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촌 사람들보다는 때깔도 훤했을 터이고 언변도 좋은 데다 사기성이 농하여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도 실제보다 훨씬 불려서 남들에게 얘기를 해놓았을 터이므로 그들이 아버지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거기다 서울에서 신부님 돈을 사기쳐서 가지고 들어간 돈으로 논밭도 거기 살고 있던 보통 사람들보다 과히 빠지지 않게 마련했고 힘이 좋아서 산에서 벌목해온 나무들을 잘 쪼개어 떼일 장작대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살았다. 집은 비록 산꼭대기 외진 곳에다 짓고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보고 마을 사람들은 강 감독님 둘째 아들이라고 불렀고 형 보고는 강 감독님 맏아들이라고 불렀다. 감독이란 그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지 몰랐다. 특별히 어떤 기관이나 마을에서 월급을 주고 있던 직함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아버지는 사람들이
강 감독님, 강 감독님 하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특별히 인심을 잃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일이 아버지에게 맡겨지지도 않았다. 할머니가 죽은 이유에 관하여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명했는지 모르지만 쉬쉬하는 기색으로 아버지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읍내지소에서 파출소 순경이 다녀갈 때도 아버지는 한참 뒤까지 그를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할머니의 시체는 곧 가마니에 둘둘 말려서 초상례도 치루어지지 않고 곡도 없이 우리 집 마당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바로 앞산에 묻혔다. 아버지에게 불려온 마을 아저씨 둘과 아버지가 삽을 가지고 할머니가 묻힐 곳을 봤다. 엄마는 막걸리와 돼지고기 삶은 것과 빈대떡 부친 것을 무덤 파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다. 할머니의 묘 자리는 이미 말한 대로 우리 집 마당과 바로 이어져 있는 산에 파여졌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지짐이와 술안주를 해가지고 들고 가서 무덤을 파는 아저씨들에게 주기에 2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였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가까이 묻었던 이유는 그곳 산 임자가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서씨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할머니 묘자리를 자기 산에 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기 때문이었다. 산에서 다른 자리를 찾기가 번거린 데다 마침 그 자리가 판판해서 파기도 좋고 게다가 아버지로선 한시바삐 할머니의 시체를 치워버려야만 했었다. 한나절이 넘게 새 장정이 파고 나니 깊은 구덩이가 생겨났다.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가만히에 둘둘 마른 할머니를 세 남자가 들어서 집어넣고는 흙을 끼얹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몸 위로 흙이 덮어가자 엄마는 비로소 곡을 내지 않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손등으로 찍어냈다. 형도 울었다. 나는 할머니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얼음 덩어리처럼 가슴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이 풀리지 않아 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몹시 시무룩한 얼굴이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슬픈 얼굴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울보인 막내 여자 동생은 이상스럽게도 그동안 한 번도 그 지독한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잔뜩 겁을 먹어 보이기도 한 얼굴이었다. 할머니의 봉분이 다 만들어진 것은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였다. 나는 지금도 그 서산 위에 떠있던 저녁해를 잊지 못한다. 그 서산한 이른법 서산 위에 붉게 번져있던 저녁해의 그 쓸쓸하던 모습을.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는데 누군가의 아주 쓸쓸한 표정으로 내겐 보였다. 지금도 누군가가 쓸쓸하다는 낱말을 쓰면 나는 퍼뜩 그날의 저녁해를 떠올린다. 나의 어린 소년의 감성으로 최초로 내가 맛보았던 쓸쓸하다는 정서의 가장 중앙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가버렸다. 그렇게 70몇 살의 생애를 마감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만 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의 하나였었다고 내겐 생각되었다. 할머니가 죽고 나서 나는 할머니는 왜 태어났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여보곤 하였었다. 그때 오히려 나는 지금보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간 일들도 그때는 곰곰이 생각하곤 하였으니까. 특히 내가 할머니에 대하여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만 것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에겐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게 살았었다 라고 생각되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도 내 눈에 할머니는 행복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젊었을 때도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에겐 도무지 들지 않았다. 할머니는 친구도 없는 것 같았고 친척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시골로 피신하다시피 해서 피해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할머니에겐 아버지가 그녀의 전부였지만 아버지는 할머니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었다. 할머니는 우리들 속에서도 언제나 고립된 존재였었다. 우리 아무도 할머니 아주 가까이는 가지 않았다. 할머니는 스스로 남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놓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하고 있던 그 이상한 비법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할머니가 생각하고 할머니가 믿고 있고 할머니가 행하고 있는 그 요상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에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들이었다. 나의 어린 감각으로도 감지되는 어떤 상스럽지 않은 검은 기운 같은 것이 할머니 주변은 감돌고 있었다. 마녀의 성처럼 할머니는 어떤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쪼그라붙어 배고 졸인 검정공처럼 새까맣게 보이던 이유도 그 생김새보다도 할머니를 덮고 있던 그 이상한 어두운 기운 때문인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아버지 다음으로 형과 나에게 가까이 오려 했지만 우리는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나는 할머니를 피하고자 했었다. 혹시 입방에서 자다가 할머니의 새까맣고 깡마른 손이 어쩌다 내 몸에 미치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서 몸을 웅크리곤 했다. 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거나 몸을 꼬부리고 불편한 모습으로 자고 있으면 할머니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불을 덮여주려 하거나 꼬부린 몸을 펴주려고 손을 내밀곤 하다가 그런 나의 완강한 소스라침에 오히려 놀라 나를 한참씩 바라보곤 했다. 내가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 할머니는 알았을 것이다. 할머니의 앞가슴 속에선 쌕쌕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돌아보면 만성기관지염이었거나 해속기였던 것 같다. 그 소리도 나는 싫어했다. 가까이 듣고 있으면 나까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 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할머니에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되도록 피하고자 하였을 뿐이지 말 대답을 하거나 할머니에게 성을 내거나 거칠게 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아마 할머니에게도 그래도 내가 제일 순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내가 느끼기로도 할머니는 나한테 몸을 붙여보고자 몹시 애를 썼던 것 같다. 아무도 자기에게 와주지 않고 너무 몸이 시리니까 할머니는 내게 자신의 온몸을 붙이고 사람의 온기를 쬐어보고자 하였던 것 같다. 때로는 먹을 것도 숨겼다 주고 지폐도 쌈지에서 나에게만 특별히 꺼내주곤 하였지만 나는 받으려 하지 않거나 받아도 기꺼워하며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대해주기는 하였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내색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할머니가 죽고 나니 생전에 외로웠던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아서 늘 혼자서 있던 모습들이 꾀지지하고 쪼그라들고 깡마르고 새까맣고 조그맣던 할머니의 생전의 모습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어린 마음이 몹시 아팠다. 할머니가 혼자서 팻마루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던 모습들, 속옷을 뒤집어 솔기에 붙어있는 이와 석회를 잡고 있던 모습, 아버지의 구박을 당하던 모습들, 할머니가 말만 붙이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 몰매를 치듯 하던 광경들 등이 떠올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놈아, 사람이 그만한 말도 못하고 사냐? 입을 가지고? 라고 하던 할머니의 말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내 마음 안에서 너무나 이해가 됐다. 나는 한 번도 할머니가 활짝 행복한 얼굴로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느끼고 우리 식구들이 할머니에게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할머니가 죽고 나자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천형이라도 만난 듯 했다. 특히나 밤이 되면 난 너무나 무서웠다. 마당에도 잘 나갈 수가 없었다. 마당에만 나가면 바로 할머니의 무덤이 빤히 바라보이기 때문이었다. 무덤 위에 할머니가 생전에 그 까맣고 찌들어 있던 모습으로 앉아서 반들반들한 눈으로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준이야, 넌 네 애비가 이 할미를 밀어뜨려서 죽이는 걸 봤지? 라고 하며 말하는 것 같았다. 낮이면 죽은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끼다가도 어둑어둑 해가지고 밤이 내리면 죽은 할머니가 검은 망토를 입고 우리 집 주위를 헤매고 있는 듯이도 느끼고 생전에 할머니가 하던 비법으로 우리들을 해코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 평생에 그가 살아온 생의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상벌을 당하여 그에 따라 좋은 곳으로든 나쁜 곳으로든 반드시 가야 되고 세상엔 다시 나오지 못한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주장하지만 그땐 나에겐 그런 지식이 없었다. 할머니가 죽고 나서 죽은 할머니에 대해서 느껴지던 그 무지무지한 한동안의 공포는 정말 지독했었다. 밤에 뒷간에 갈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에게 처형이었다. 낮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나는 몹시 무서웠다. 그 공포 지는지에 대해 나는 지금도 알고 싶다. 어둠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나는 언제든 한번 규명해보고 싶다. 우리 안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근거 없이 일어나는 공포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싶다. 할머니가 죽고 나자 할머니의 방이 비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형과 나에게 그곳에 가서 자라고 했다. 할머니가 비법을 할 때 쓰던 물건들이 그 방엔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칼이며 물바가지며 그릇이며 조리며 엄마에게 나는 그 물건들을 모두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나는 밤에 할머니 방에 가서 자는 일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함에도 아버지는 나와 형에게 그 방에 가서 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거의 짐승과 같았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 방으로 쫓는 이유를 형도 나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참거나 미루거나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낮에도 엄마 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면 아버지는 나나 형이나 할머니나 누구든 방에서 쫓아내었다. 숨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노골적인 기색으로 우리들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앞마을에 내려가 술을 한잔 마셨거나 아무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돌잔치나 환갑, 초상집에 갔다가 술이 한 잔이라도 들어간 날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는 돌아와서 우리들을 밖으로 내어쫓았다. 대낮에 들어와서 내어쫓는 날도 많았다. 겨울에 할머니가 추운 자기 방에 있기가 등이 시려 따뜻한 아랫방에 내려와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생각이 나면 참거나 미루지 않고 할머니 보고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할머니나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지체하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자리를 피해주곤 하였다. 장작을 패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와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였다. 그때 엄마의 나이는 갓 30이 약간 넘은 새댁이었다. 아버지와 나이 차가 꽤 있었고 엄마는 제 나이보다도 더 애띄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의 엄마는 자그마하고 여릿여릿하고 양볼이 붉은 게 꽤 이쁜 편이었다. 아버지와의 정분이 몹시 좋은 것으로 인근에 소문이 나 있었다. 강 감독네 부부는 금슬이 좋다 라고 동네 사람들 속에서 흔히 일컬어지던 그런 사이였다.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무때고 들어와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내쫓고 노골적으로 굴어도 거기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나무라거나 그 기회를 굳이 회피하거나 하질 않았다. 어느 땐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를 아버지가 끌고 들어갈 때가 있었다. 부엌에서 일할 때뿐 아니라 엄마가 뒤끝 장독대 옆에 일구어 놓았던 텃밭에서 붓고추를 따고 있거나 배추 소금을 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엄마를 끌고 들어갔었다. 그래도 엄마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 뿌리치거나 못마땅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짓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그런 격렬하고 잦은 욕구가 엄마는 사랑인 줄로 착각했었던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자기 쾌락에 대한 갈탐이지 결코 사랑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아버지 같은 자 안에 사랑이란 그런 고상한 본질이 남아 있었을 리도 없다. 자기 정욕의 해소 대상으로 엄마를 격렬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표현하자면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 하면서도 음흉스럽고 간교하고 가장 표리부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특징으로 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음란함이었다. 음란함과 잔인함, 그 두 가지를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었다. 엄마는 썩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나쁜 여자는 아니었는데 불쌍하게도 아버지에게 칭찜 희감겨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구렁이에게 희감겨 있던 작은 참새 한 마리였다. 구렁이에게 희감겨 작은 뱀으로 변신해가고 있었던 작은 참새 한 마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에겐 불쌍한 데가 있다.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한가득의 비수가 가슴에 꽂히듯이 아파지고 만다. 엄마에 대해서만은 나는 연민의 감정을 표할 수가 없다. 엄마는 아버지가 자기를 먹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속 깊은 곳까지 아버지에게 다 주었던 것 같다. 자기도 아버지를 먹으려고만 하지 않고 주려고까지 하였던 게 엄마의 실수였었다. 악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는 법이다. 아버지에 비하여 엄마는 악에 있어서 훨씬 하수였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에게 당하고 만 것이다. 엄마에 대하여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자라서 엄마보다 큰 키가 되어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지, 당시엔 엄마도 아버지도 나에겐 다만 징그러운 존재들로만 보였었다. 적어도 당시의 부모에 대한 나의 감정 안에서 존경심이란 것을 추출해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일 것 같다. 내가 결국 할머니가 죽어나간 그 무서운 입방으로 가고 만 것은 엄마 아버지의 그 징그러운 짓을 보기에 견디다 못해서였다. 아버지는 형이나 내가 잠들기를 기다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징그러운 모습에 숙달되어 왔음에도 나의 어린 나이에 목격해야 하는 부모의 그런 광경은 견딜 수가 없던 어떤 것이었다. 그때의 나의 견딜 수 없어야만 했던 감정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해명해 보고자 한다. 사람에겐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어떤 당위의 감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합당한 감정을 가질 수 없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역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딸이 제 애에게 연정을 느낀다거나 아들이 제 애에게 음욕을 느낀다면 혹은 남동생이나 누나에게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이는 우리가 가지하는 당의 감정들에 대단히 역행하여 발생되는 감정들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본인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구욕과 역감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내가 그 당시 존경할 수 없는 부모들의 짓거리를 목격하고 그로 인하여 부모에 대하여 내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멸시 등의 감정이 나에게는 당에 너무나 역행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던 것이었다. 나보다 2살 위인 형과 나는 여기에 대하여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형도 나와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형과 나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없었으니까. 형과 나는 그때까지는 아직 아주 많이 다르지가 않았었다. 내가 더 견딜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은 내가 벌써 그 혐오스러운 곳에서 이미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었다는 데 있었다. 내 안에 거기에 대한 연기가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9살 밖에는 안 된 어린 소년이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불길에 인하될 수 있는 기름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벌써 그 기름에 인하된 어떤 얼풋한 화염의 불기에 휩싸여 누워있을 때가 생기고 있었다. 조숙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 음란한 피를 타고난 새끼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음란한 피에서 난 자식이라 하지만 내 몸의 저 밑바닥에서 뱀의 혀처럼 널름거리는 그 정념의 기척에 접할 때마다 내 가슴 안으로 젖어 들어오던 감정은 나에겐 너무나도 몹시 낯설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슬펐던 그런 것이었다. 엉엉 소리내서 울고 싶었다고 표현해야 맞을 감정이었다. 마치 죽음의 하염 속에 갇혀 있다라고 느끼던 그것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차라리 나는 할머니가 죽어나간 그 무서운 방에서 자는 편이 더 낫다라고 느꼈었다. 그보다 더 어릴 때 나는 엄마에게 귀찮도록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엄마가 전해주는 말에 하면 나는 놀다가 아무 풀이나 뽑아가지고 들어와서 이 풀 이름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잎사귀는 생겼고 뿌리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아침에 해는 왜 뜨고 밤에 왜 해가 지는가, 별은 왜 저렇게 하늘에 뿌려져 있는가, 계속 귀찮게 엄마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땐 나는 이미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가? 나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내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사춘기에 올라가서나 더 늦은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하는 인간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의문을 그때 이미 나는 내 안에서 제기하고 있었다. 갇혀있다는 느낌이 꾸준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어떤 출구가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할머니의 방에서 밤이면 내가 느껴야 했던 그 무시무시한 공포감, 그것은 마치 새 뭉치로 내 가슴을 짓누리는 것 같았다. 공포감에 대하여 많은 의학적 심리학적인 정의가 있는 줄로 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포감을 체험한 적이 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겠지만 그때의 나의 공포감의 진원지와 그 극심함에 대하여는 아무도 정확한 정답을 못 내릴 줄로 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내가 그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일 정도다. 어둠과 공포와 필연적 관계에 대한 인식 교육에 있어서 나에게 그때의 그 경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 직접 내가 체험했던 이름으로. 낮엔 아무렇지도 않다가 밤만 되면 그 무서움의 증세가 나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치 할머니 방에 들어가기가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얼어붙는 것처럼 심장이 오그라붙고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아래 위에 이빨이 딱딱 부딪혔었다. 정말 그 방은 추웠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동리 사람들의 의아해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3일장이니 5일장이니 하는 연희 사람들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않고 서둘러 매장한 일도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여름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한 채가 우리 집 곁에 있었다 해도 한참 떨어져서 소리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릴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데다 그곳에도 두 늙은이 부부밖에 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선 우리 할머니를 알고 있던 사람도 별로 없었다. 아버지는 강 감독으로 동네에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곳에 몇 해 살아온 터임에도 친해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 속에서 몹시 희미한 존재이므로 할머니의 죽고 살고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그곳엔 없었다. 할머니의 작은 아들과 딸이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시골에 살고 있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 보았겠지만 기억이 없고 아버지가 신부님 돈을 사기쳐 먹고 숨어 사는 산꼴이라 일부러 연락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인지 그때까지 그 이유가 내겐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튼 그곳에 나에겐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되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매장해 버린 것이다. 자식들의 슬퍼하는 곡도 없이 상여도 관도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랬었지만 죽어서도 할머니는 너무나도 쓸쓸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보따리 하나를 땅을 파고 묻어버리듯 할머니의 존재는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다.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도 또 그렇게 아무렇게나 묻어버리는 소홀한 매장 행위에 대해서도 항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편이라곤 정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할머니를 아무리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할머니가 남겨주고 간 그 지독한 공포 때문에 나는 할머니를 제대로 불쌍히 할 수도 없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다가도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면 불쌍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때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할머니나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치는 일이었다. 이를테면 그들이 자유에 대한 내 열망의 시발점이 되어준 셈이었다. 나에게 느껴지는 인생이란 것은 그때 벌써 나에겐 좋은 곳이 아니었으므로 태어나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생명 자체가 나에겐 어느새 벗어나고 싶은 구속처럼 느껴졌고 내가 나의 탯줄을 긁고 도망치는 일 그것이 나의 마음 안에 열망되고 있던 자유로의 탈출로였다. 할머니가 죽고 나서 그 울보 동생에게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 사납고 끈질기게 오래되던 울음을 희한하게도 뚝 그친 것이었다.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가도 아버지가 인연이 하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면 뚝 울음을 그치는 일이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이상한 비법을 다 쓰고 엄마가 궁둥이를 찰싹찰싹 때리고 화를 내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여도 길게는 몇 시간씩 눈을 빨갛게 뜨고 울던 순이가 아버지가 인연이 하면서 눈을 한번 부릅뜨기만 하면 그 질긴 울음을 뚝 그쳐버리는 것이었다.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올라오는 울음을 목젖 뒤로 억지로 삼키면서 울음을 그치려고 몹시 애를 쓰는 것이었다. 예전엔 아버지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앙앙 울던 순이었었다. 그 애의 눈 안엔 전에 없던 겁이 잔뜩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떠다밀어 죽이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할머니를 아버지가 떠다밀어 죽이던 날 포방에서 흙장난을 하고 놀던 순이가 또랑또랑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애지만 무언가 순이 안엔 어떤 눈이 떠져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인 감지력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살아남으려는 생명력으로 순이는 애써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다.